지난 4월 12일 경기도 농업기술원 강당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농민본부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출범식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의 기념 강연을 시작으로 이종철 6.15 경기본부 상임대표의 인사말, 내빈 축사, 경과보고 및 주요 사업계획 발표, 참가단체 대표들의 다짐의 발언, 결성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남북관계 위기와 평화의 해법이라는 강의를 통해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인식, 전략, 정책 모두 실패했다며 인식, 전략,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김진향 교수는 비핵화 정책은 미국에 대해 한반도 분단 유지 전략의 허구적 명분일 뿐이라면서 비핵화는 있고 평화의 실천, 종전선언 문제에 집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김진향 이사장의 강의 전문을 식량닷컴 TV에 게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향입니다.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저는 강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대통령 분단 체제를 넘어서 통일평화시설을 가는 과정 속에서 6.15 경기나 경기 농민본부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것은 한반도 평화의 위기, 해법을 어떻게 좀 가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내용도 PPT를 가지고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북관계 위기와 평화의 해법에서 인식, 전략, 정책 모두 실패했다고 보고 그 인식의 실패가 분석의 실패, 정책 대책의 실패를 가져왔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누구에게? 현재의 청와대, 현재의 통일부, 현재의 국방부, 외교부, 소위 말하는 대북정책, 남북미 3자관계 역학관계 그 정중심에 있는 대미 대북정책 결정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인식이 결정을 합니다. 상황 인식이 정확해야 분석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식이 잘못됐으면 분석, 대책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식은 정확했는가에 대한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 압축에 보면 말입니다. 압축에 보면 지난 30년간 비단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큰 틀에서 남북미 3자 간의 가장 핫 이슈였던 평화의 문제를 압도했던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정책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래서 주장을 했습니다. 비핵화는 잊어라. 좀 더 노골적으로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마라. 평화를 이야기해야 평화가 온다. 평화를 실천해야 평화가 온다. 비핵화는 사기였다. 완벽한 허구였다. 비핵화는 분단 유지의 유령의 덫이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왔습니다.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반평화입니다. 비핵화 정책은 미국의 대한반도 분단 유지 전략의 허구적 명분일 뿐이다. 거기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완벽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비핵화는 잊어라. 평화를 이야기할 평화가 온다. 평화의 실천, 가장 단도직입적으로는 종전선언 문제에 집중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식, 정책, 전략, 정부 역할이 변화, 그런 이야기인데요.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잊어라. 평화를 이야기해야 평화가 온다.
좀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전략 기조의 변화가 있는데요. 안보 전략은 분단 유지 전략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안보 전략. 그럼 분단 유지 전략이다. 안보 전략을 넘어서 평화 전략을 짜야 된다. 그 이야기도 말씀드릴 거고요. 인식의 전환, 남북, 미관계. 우리는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인식에 실패했다.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게 분단의 역사성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근데 이 이야기들은 보편적 인식 체계에서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누구도 감히 한미 동맹을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분단 극복, 평화의 실천이 과제라면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분단의 실질적 주체, 미국 문제를 넘어가야만 우리는 실질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다. 허구다, 가짜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평화의 실천은 결국 종전선언 실천으로 집중되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과제.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이 전체 강의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 결론을 먼저 갖고 와본 겁니다. 전쟁 상황이, 전쟁 상황이 분단체제의 본질적 속성이다. 분단체제의 본질적 속성. 우리는 71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다. 분단의 본질, 분단체제의 본질은 전쟁적 상태의 유지, 전쟁 상황이 분단체제의 본질이다. 근데 이 전쟁이 완벽한 악인데 전쟁적 상황이 모든 비정상의 원인이고 국민 불행의 기본 환경이더라. 8천만의 생존권, 기본권을 유린하는 전쟁 상태의 방치는 국가, 정부의 기본 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종전이 선언되면 적이 사라지고 적대 상황이 끝난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저것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종전이 끝난 상황, 적이 사라지는 상황, 전쟁적 상황이 끝난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법제적으로 본다라면, 환경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이 나오면, 전쟁이 끝나면 신압으로 적이 사라졌고 적대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국면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기에 많은 해법들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종전 문제는 교착 상황의 남북관계 회복의 단초입니다. 이미 북측은 제시한 해법이 있죠. 올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합니다. 이게 8차 당대회에서 남측에 제안했던 현재 격착된 북남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원칙적 해법을 저렇게 천명을 했었습니다. 이 문장을 압축했을 때 사실 9.19의 핵심합이었던 종전선언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남과 북이 주도하는 종전운동, 미국의 촉구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종전운동, 종전 문제는 또한 북미관계 회복의 단초이기도 하죠. 6.1 싱가포르 합의의 합의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을 구두로 3번이나 약속해줬습니다. 지키지 않았죠. 4.27과 9.19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있습니다. 6.1 싱가포르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4.27과 9.19 내지는 6.12의 가장 핵심 합의가 종전 평화협정, 북미 간에는 종전선언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다시 관계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종전선언은 우리에게는 불평등 한미관계 전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한미 상호관계조약, 전작권 한수, 소파, 가짜 유엔사, 방위 문제. 한미관계는 사실은 군사관계이죠. 어마어마한 불평등 관계 내지는 종속적 관계이죠. 그 단초를 끊어낼 수 있는 한 가지 첫 출입구에 종전선언 문제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많은 불평등 내지는 종속적 한미관계의 법제들 속에서 규정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미 상호관계조약 개선하자, 전자권 환수하라, 방위분담금 5조 주겠다, 이 많은 이야기들, 그렇게 이야기한들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요구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이 판국을 과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한 가지 국면, 종전선언 문제가 실천될 수 있다면 4.27, 6.16, 9.19의 합의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자라는 주장을 안 돼,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어 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본 요구, 이 땅을 살아가는 5천만, 나아가 8천만 전체 민족의 구성원들이 종전의 문제는 우리의 기본권의 문제이다. 생존권의 문제이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어. 우리는 종전해야 되겠어. 너네들의 어떤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종전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안 돼, 한반도는 전쟁 상태를 유지해야 돼 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죠. 그냥 휴전협정 체제를 유지하자고 하시겠죠. 종전선언은 미국의 선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주권이자 기본권이다 라는 이야기, 주권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 여기에 컨센서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 문제를 핵심 이슈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미 다 아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대장정의 실패, 아팠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왜 이런 대안을 내놨는지, 왜 비핵화 기지를 그러는지, 왜 비핵화는 허구적 명분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가장 확고한 대책이 종전선언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평창 동계올림픽, 사실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말입니다. 2017년 그 엄혹했던 북미 간의 전쟁적 위기, 어마어마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은 북미 간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에 자신의 테이블 위에 핵 버튼이 놓여져 있다라고 서로 이야기했던 굉장히 실질적인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시기였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2018년 1월 1일 국책의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라는 표명 이후에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고 평창 동계올림픽 속에서 쭉 4.27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이 국면은 누가 만들었는가? 엄밀히 따져보면 저 국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의 수준은 전국체전 규모보다도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어요. 2017년 그들은 정례를 끝내고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여기에 전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올해를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대로 바꿔야 된다. 더 이상 이룰 수 없다. 전쟁적 상태를 종식시켜야 된다. 북과 남이 손을 맞잡아야 된다. 책임있는 당국자는 만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계기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측에서 있는데 민족의 성원으로서, 민족의 대경사인데 우리가 가겠다. 그렇게 반전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남측이죠. 그래서 바로 합의가 되고 오게 됐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두 문장만 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읽었던 문장입니다.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과감히 일어나가며 남북간보다 적극적 개선하고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선언합니다.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 원칙을 확인하며 합의는 철저히 이행될 것이며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의 두 지도자가 함께 읽었던 문장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참혹하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합니다. 하늘에 대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북측의 분노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다 거짓이었구나.
간추해 보는 것이죠.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핵심은 말입니다. 이겁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합의였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죠. 거기에 상황에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의를 했을까요? 간단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미국인데 미국과의 사전 교감 없이는 저것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판문점선언 가장 핵심 합의로서 종전선언을 박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가 있었죠. 북측이 비핵화 노선에 나서게 된다면 우리 종전선언 할 수 있다. 그런데 딱 박았잖아요. 올해 안에 종전선언 합의였어요. 2018년 안에. 근데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죠. 이유. 여한 간에 6.1 싱가포르 합의가 있습니다. 6.1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습니다.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증진할지도 인정한다. 새로운 원수를 약속했어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노력하겠다. 미국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6.1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은 이 상황입니다. 미국은 판문점 선언, 즉 종전 평화협정을 재확인해주며 북은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약속했다. 즉 6.1 싱가포르 합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 평화협정을 약속해줬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노이 노딜로 엎어버렸죠. 엎었지 않습니다. 6.1이 끝나자마자 북측은 전쟁포로 신원확인, 미군 유해 소환 쭉 하게 되죠. 풍계리 핵심적 폐기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프로세스는 뭐였느냐?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증진할 수 인정했기 때문에 신뢰 구축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북은 들어갔죠. 7월, 8월 쭉. 미국은 상응에서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 정도는 7월 27일이나 8월 15일 정도에 할 수 있다고 봤는데 미국은 실천하지 않죠. 북측은 발끈했습니다. 상호 신뢰 구축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신뢰 구축 들어가고 있잖아. 왜 귀측은 가장 중요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핵심 신뢰 구축이 한 반편이 종전선언은 왜 안 하느냐? 발끈하게 되죠. 그 발끈한 과정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으로 날아가죠. 3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평양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 말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이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부분 종전 평화협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네오콘들이 존 볼턴 같은 네오콘들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배격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안 되고 있다. 방법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그 의구심들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용단을 내려가지고 엄청난 양보를 함으로써, 즉 비핵화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양보를 함으로써 그 선물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오콘들을 설득해서 종전평화 나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선물을 요구했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기 때문에 두 가지 엄청난 양보를 했죠. 좋다. 양보하겠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엔진 시험장, 동창리, 미국 참관하에 영구 완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전평화협정과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도 영구 완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참관하에 영변과 동창리를 영구 완전 폐기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담한 실질적인 수십 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와 ICBM 포기와 관련된 일정들을 내놓은 거죠.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 상황에서 핵무기도 핵이 없는 한반도 지금 합의하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은 합의를 같이 합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능단 5.1 경기장에서 육성연설이었죠. 전 세계를 향한 공개적인 대중연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워딩이었어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군사분야 이런 합의들까지 했습니다.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 평화지대와 참 많은 합의들을 했었죠. 이 9.19 평양선언을 끝나고 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서울 와가지고 딱 하루 있다가 바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9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 9.25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북이 실질적인 평화를 원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폼페이오를 불러가지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서둘러라. 늦어도 10월 말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그리고 종전평화협정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네오콘들은 전면적인 대반격에 나오기 시작하죠. 9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그 9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평화를 원한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폼페이오에게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지금 당장 준비하고 평양으로 날아가라 라고 한 그 이후에 존 볼턴부터 미 국무성부터 수많은 네오콘들이 전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월 말에 준비하라고 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1월 달로 12월 달로 해를 넘기게 되고 1월, 2월 결국 28 하노이까지 몰리게 되죠. 그 사이 그 5개월 동안 4.27과 9.19의 남북 간 엄청난 그 합의들은 소위 말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딱 포괄돼가지고 단 하나도 실천되지 못하죠. 역사의 한 분수령입니다. 4.27과 9.19 중에 남과 북의 합의 약속 중에 아무리 제재가 무관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외교부,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대 앞에 있다. 현실적인 미국의 반대 앞에 단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죠. 북측은 이 시기를 가장 치욕스러운 시기로 봅니다. 어떻게? 4.27과 9.19는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 합의인데 어떻게 한미 워킹그룹에서 반대한다고 이걸 실천 안 할 수 있느냐? 당시의 북측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의 합의를 하나하나 치고 나가야 미국을 끌고 갈 수 있다. 남북이 하나도 치고 나가지 못하면 미국이 전차선을 깼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남북 관계를 북미, 한미 관계보다 한 발짝 앞에서 끌고 나가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어차피 2차 북미 정상회담하면 다 잘 될 텐데 굳이 미국을 자극할 필요 있겠어? 라는 소극성, 피동성에 갇혀가지고 4.27과 9.19의 모든 합의들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타결되면 다 실천할 수 있다고 다 밀어버렸죠. 결국 하노이 로딜 판을 깼죠. 미국이 판을 깨버렸죠. 단 하나도 북측은 딱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큰 것을 원하지 않겠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 정책을 철회하겠다라는 상징적 조치로서 전체 2,500만의 인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5가지 제재 문제는 민수와 관련된 제재의 문제는 해제했으면 좋겠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됐어요. 그것이 성의라고 했습니다. 적대 정책을 철회하겠다라는 상징적 조치로서 그걸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판을 빼려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죠. 판을 엎었죠. 이 자리에서 기존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아닌 여타의 대량 살상무기 전체를 공개할 걸 요구했죠. 판을 빼버렸죠. 하노이 회담의 실패와 남북한의 더 큰 실패, 미국 네오콘의 전면적 개입과 반격, 우리는 비핵화 제재, 한미동맹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런 인식 오류 속에서 결국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측은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사실은 미국은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왜 내놓을 게 없는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략, 정책 자체가 없었습니다.
분단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북측과는 협상을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분단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게 소위 말하는 미국 네오콘들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북미간의 정상화, 적대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은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했죠. 2019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노동당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 돌파전을 이야기했죠. 정면 돌파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국가 전략이다. 바뀌지 않는다. 즉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은 미국의 항구적인 전략이다. 바뀌지 않는다. 미국의 선의에 기대어가지고 통일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짓을 자꾸 찾은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미국의 한반도 분단체 유지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대조선 적대 정책을 상수로 두고 우리의 허리띠를 더 묶고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자력부강, 자력자강, 결국 자체의 힘과 기술로서 난관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 민경의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었지만 미국은 그럴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상수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걸 상수로 두고 우리는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당시에 제가 이 정면 돌파전을 보면서 북측은 제2의 권한행군을 할 생각을 가졌다. 앞으로 위기는 계속 점증할 수 있다. 그 위기가 점점되는 것을 막아줬던 게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북측도 마찬가지로 방역 체계에 온 국가적 영향을 총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북미 간의 군사적 위기는 오히려 톤다운됐죠. 북측은 이때부터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도무지 남측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인, 지속적인 정책 실패를 하느냐. 이 당시에 이 노동당 당중앙위 전원이 당시에 약 12,000자에 달하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을 때 남측 관련된 단어는 딱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완전히 블랭크로 놔뒀었죠. 그렇게 2020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적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자력, 부강, 자력, 갱생, 자력. 맞죠? 자력 갱생 할 수밖에 없었죠. 북측은 왜 자력 갱생을 하는가? 객관적 조건에 엄혹함이 있죠. 한반도는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전쟁 중인 북에 대해서 제재하고 공시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버리면 제재와 공세의 명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전쟁 상태 유지해야 됩니다. 북측도 교육하고 싶어 합니다. 무역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 미국의 제재 공세 속에서 불가능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급변상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스타일 이야기. 지난해 6월 16일 이 종합지원센터, 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개성공단에 있는 이 15층짜리 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재단 건물입니다. 북측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 앞에 4층짜리 형태가 잘 안 보이죠? 폭음 속에 가려져 있는데요. 이 4층짜리가 이제 완전히 폭파됐습니다. 그 폭압에 이 15층짜리 개성공업 재단 빌딩이 앞 전면 유리창이 다 떨어졌습니다. 북은 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왜 폭파했을까요? 대북 전단의 문제가 형식적인 논리였습니다. 이유였죠. 그런데 저는 당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중에 유일하게 실천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였습니다. 4.27과 9.19 두 합의 중에 유일하게 실천했던 것, 개성공업지구 안에 개성공단과는 무관하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해서 2018년 9월 중순에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하자마자 사실은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갔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했으면 그곳에서 24시간 남북의 현안들을 상호 협의했었어야 되는데 개소식만 하고 나서 북측이 4.27의 합의
9.19의 합의들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들을 협상을 제안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서 전부 협상을 미뤘습니다. 어차피 2차 북미정상회담 다 잘 되면 한꺼번에 다 풀 수 있을 텐데 굳이 뭘 미국을 자극하면서까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조금만 기다려보라. 조금만 기다려보라. 내지는 아무리 제재가 어떻다.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4.27과 9.19의 실천에 대해서 단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그럴 거면 이거 왜 만들었느냐. 그럴 거면 이거 왜 만들었느냐. 사기친 거다. 전 세계가 사기친 거다. 이거 할 일 없는 이거 퇴시하게 맞겠다. 라고 이미 2018년부터 늘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설치하고 나서 10월, 11월, 12월 계속 이러면 왜 만들어뒀느냐. 결국 남과 북이 합의들이 실천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4.27 이전으로 복귀했다라고 선언하기 이전에 유일하게 합의로 만들었던 저 건물 자체를 폭파시켜버리죠. 그 폭발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남북관계는 철저히 상호 작용의 관계인데 그 철저한 상호 작용의 관계 속에서 지난 4.27과 9.19도 어떻게 실천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현재 이 위기 국면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 탓을 합니까? 미국 탓을 해요. 미국 때문에 안 된다. 미국 때문에 안 된다. 미국 반대한다. 북측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그런 줄 몰랐느냐. 미국의 분단체 유지 전략은 상수다. 미국의 그 반대를 모르느냐. 모르고 합의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겁한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돌파해야 될 책무가 국가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 그걸 돌파하지 못하겠다라면 기회주의 변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적나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엄중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찰이 현재 교착 국민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양분입니다. 즉 아파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을 못 바꿉니다. 우리는 북측의 대한반도 전략을 못 바꿔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전략 정책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전략과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퉁쳐가지고 미국 때문에 라고 하기에는 간단치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1월에 조선노동 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국가전략을 내놨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이야기가 북남관계 현실태는 파문정선 발표 이전 시기로 돌아왔다. 파문정선 이전 돌아왔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템포 표명,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 입장을 천명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 일체 중지해야 한다. 북남 사람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결국 4.27, 6.12, 9.19의 핵심이 합의했던 종전선언. 이것은 북남 사람들, 즉 4.27과 9.19의 합의이기도 하고요. 적대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환경을 종전으로부터 잘 수 있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난 입장. 전쟁 상태의 종신. 북이 원했던 건 뭡니까?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자.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신하고 다 풀린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자라는 적대기를 중재하자라는 그리고 4.27과 9.19의 약속들을 실천하자라는 그 세 요구를 종전선언 문제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자는 건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우리는 비핵화만 뜯어집니다. 비핵화 계속 비핵화만 이야기합니다. 왜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는지를 좀 보겠다는 건데요. 인식의 전환, 전략적 정책의 변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정책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비핵화의 프레임, 우리 스스로가 비핵화의 프레임에 닫혀있다. 비핵화는 무슨 만능, 보건처럼, 어떤 바이블처럼 이야기합니다. 비핵화는 말입니다. 평화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평화를 위한 과정, 절차일 뿐이. 근데 비핵화가 궁극의 가치인 것처럼 아니죠. 이 평화를 위한 수단인 비핵화는
평화의 프레임 바꿔야 돼요. 평화를 위한 비핵화, 평화를 위한 정전선,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평화를 위한 평화의 체결, 평화를 위해서라면 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핵 문제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아간다라는 미국 네오콘들의 비핵화 우선론에 갇혀 있었어요. 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아간다라는 게 2018년 9.19 평양선언 이후에 5개월간 시간을 허비했던 핵심 논리였습니다. 4.27과 9.19에 참 많은 합의들이 있었지만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북측은 아니 평화를 위해서라면 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비핵화 합의가 안 떠났냐, 이걸 좀 치우자라고 얘기했었죠. 미안한 우리 그 자가당사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 기조, 안보 전략에서 평화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안보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이죠. 안보 전략이 뭡니까? 안보 전략의 기본 물적 토대가 뭡니까? 북을 적대하는 겁니다. 북을 적으로 삼는 전략이에요. 북을 적으로 삼는 전략 속에서 평화를,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에요.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 전략을 짜야 되고 평화를 실천해야 되죠. 우리의 70년 안보 전략은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었다. 우리 헌법적 가치인 평화를, 통일을 진짜 이야기하려면 평화 전략을 짜야 된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안보정책실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실과 안보정책실이 따로 있습니다. 100여 명의 안보전략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합니다. 남, 북, 미, 삼장, 이 모든 문제를 여기서 합니다.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평화정책실로 바꿔야 됩니다. 최소한 통일까지 말 안 하더라도 평화의 수십 년 과정이 통일이라면 평화전략, 평화정책을 짜게 해야 되죠. 그 정체성이 맞죠. 헌법적인 헌법정신을 실현하기도 하고 안보전략을 평화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정부 역할은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있게 되면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중재 역할이 맞아요. 평화의 프레임 넘어오면 평화의 당사자입니다. 정부는 중재자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겠죠. 핵 문제 중재자에서 평화의 당사자, 즉 한반도 문제의 주체로 역할할 수 있다. 넷째, 관계 운영 주계 변화입니다. 맞죠? 비핵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항상 비핵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한미 관계를 중심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틀렸다고 그랬죠. 평화의 프레임 넘어오면 남북 관계를 중심적으로 미국 문제를 푸는 것이 평화의 문제이죠. 그래서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 프레임 가져야 됩니다.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중재자에서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 중개 축도 한미 관계에서 남북 관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죠. 미국 중심의 사고를 버려라. 변화되면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중심, 우리 국익,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국익 중심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미국적 이해관계에 딱 서려고 합니다. 늘 그랬기 때문에. 70년간 분단체제는 늘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미국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내놓습니다. That's right. 심리적 속박 상태죠.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미국도 북도 아니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왜 비핵화를 지금 잊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 문제의 본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식이 정확해야 비핵화가 아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는 잊어라. 평화를 이야기하자. 정부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를 바꿔야 된다. 북핵 문제 진전이 없이는 남북한 발전 못 나간다는 이거 실패한 정책이다. 비핵화 옥신론은 실패한 정책인데 사실은 비핵화 옥신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애당초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비핵화가 아닌 평화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다. 정부는 북미 협상에,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를 내려놔야 된다. 내지는 로키로.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주도해서 북측하고 풀어라. 옆에서 우리가 거들어주겠다. 핵 문제는 미국이 주도해서 풀어라. 옆에서 거들어줄게. 우리는 남북이 평화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 같이 가면 되죠. 그 이야기인데요. 왜 비핵화?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낯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문제의 본질을
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써봤습니다. 비핵화 당론은 금단의 유지를 위한 유령의 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 질문. 비핵화? 해야 합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클리어하게 답변 못합니다. 사실은.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압니다. 지난 30년간. 비핵화 의미는 북한의 비핵화입니까? 한반도의 비핵화입니까? 전 세계의 비핵화입니까?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기존의 남북, 미 3자 간의 합의는 한반도의 비핵화였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죠? 한반도에 구조적으로 전쟁적 위기가 완벽히 사라진 상황 속에서의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적 위기는 없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담보했을 때 한반도의 비핵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합니다. 지금 북은 어떤 얘기합니까? 북이 알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 지금 현재 북은 전 세계의 비핵화를 얘기합니다. 사실 오래됐습니다. 전 세계 비핵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핵을 없애라. 우리도, 조선도 핵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할까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 비핵화 됩니다. 미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죠. 이걸 양해할 것인가?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는 없다는 것이죠. 비핵화 목적은 뭐죠? 왜 비핵화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당연히 비핵화는 평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현실은. 북이 진짜 비핵화하면 평화가 올까요? 아니면 전쟁이 심화될까요? 자신 없습니다. 아무도. 확고합니다. 북이 비핵화를 선택하는 순간 이라크, 리비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작살나는 거죠. 그게 국제정치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죠. 북미 전쟁 중이에요. 북미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 미국은 북에 대해서 핵 선제 공격 전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군사훈련 전쟁연습 핵 선제 타격도 있지 않습니까? 북미 전쟁 중인데 미국은 북을 향해서 핵 선제 타격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북에게 핵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겠습니까? 뭐죠 이거? 근본적으로 미국은 북이 비핵화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빌미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한? 그냥 핵만 이야기하면서 일상적인 적대적 긴장이 유지되는 분단 체제만 유지되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 전략은 한반도 분단체 유지 전략이에요. 비핵화는 그게 빌미일 뿐이에요. 툭툭 한 번씩 그냥 CVID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죠. 비핵화 전략은 분단체 유지 전략의 거기서 명분일 뿐이란 말입니다.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미, 북, 중국, 러시아 주변국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북이 비핵화할까요? 우리가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북이 왜 핵을 갖고자 했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북이 핵을 갖고자 했던 이유가 미국 때문일까요? 가장 큰 문제이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북이 핵을 가진 이유. 미국 문제보다 더 크게 중국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이 핵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비핵화는 허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북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사실 이 문제입니다. 비핵화는 실패성경 정책이었다라는 건데요. 북핵 문제의 원죄는 말입니다. 미국의 분단 유지 전략이더라. 북핵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 북핵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핵의 본질은 북미간의 전쟁 종식하고 관계 정상화에서 평화를 실현하면 북핵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진짜 단순하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뭡니까? 실질적인 평화에 대한 그 첫 출발이 종전평화협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 종전평화를 만들면 되는데 종전평화협정을 통한 실질적 평화의 권이 가장 빠른 해법인데 미국은 북측과의 종전평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왜?
종전평화를 체결하면 분단 체제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적대적인 군사적 긴장 고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즉 뭐죠? 분단체 유지가 미국의 국익적 전략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섬 비핵화 후평화, 비핵화해야만 평화를 주겠다. 비핵화하지 말라는 얘기죠.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핵 문제. 해결 불가한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핵 문제를 항구적인 갈등 요인을 함으로써 분단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비핵화 주장은 사실은 허구적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분단 체제 유지가 전략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비핵화 막 떠들고 있어요. 미국의 분단 체제 유지 전략에 복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본질을 안다면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반평화이고 반통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미국이 주장했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누구도 비핵화 안 된다고 얘기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인식의 실패가 분석의 실패, 정책 실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북의 핵 개발 이유 이제 보겠습니다. 북이 왜 핵을 포기하지 않는지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핵을 개발한 이유, 대미 전략이죠. 안보 평화 전략입니다. 대미 안보 평화 전략. 미국이 핵으로 때리겠다니까. 미국이 자신들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니까 너네들 때린다고? 너네들 때리면 우리도 때릴 수 있어. 공포의 균형. 핵 무기의 군사적 공포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도 가지게 된 겁니다. 미국이 핵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가졌겠습니까? 미국이 언제든 핵으로 때리겠다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경제 전략입니다. 북이 핵을 개발한 이유 사실은 많은 부분 북한의 경제 전략입니다. 북한의 경제 체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가 대중국 전략입니다. 압축적으로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대미 군사 안보 전략으로서 북은 핵을 가졌다. 이해하실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경제 전략입니다. 핵 무력과 인민경제 병전 전략. 이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핵과 인민경제 병전 전략을 얘기했어요. 북은 말입니다. 군수경제가 제2경제에 담당합니다. 민수경제, 민수경제. 이걸 내각이 담당합니다. 흑상경제 구조인데요. 70년 미국과의 전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70년간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져왔는데 많은 부분 군수경제가 민수경제보다 더 큽니다. 군수경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남측 내지는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재래식 군비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이 몰락했던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최고대를 사고도 있고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끝없는 미국과의 군비 경쟁이 소련 내부 경제를 잠식했기 때문에 몰락했던 원인도 있습니다. 북측은 너무 잘합니다. 재래식 군비 경쟁으로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똑똑한 무기를 갖고 미국이 우리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군사적 공포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우리 경제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 개발에 들어갔던 인적 자원 자금을 경제 건설과 인민시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즉 자금이 적배되면서도 물리적 전쟁 억지는 강화하는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일찍부터 북측이 채택했던 경제 전략이에요. 핵을 가져야만 인민경제, 민수경제를 그나마 활성화시킬 수가 봤던 겁니다. 재래식 군비 경쟁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투입됐는데, 어마어마한 기술과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투입됐는데, 그것을 민수로 전환시키고 핵무기로서 군사적 공포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북이 핵을 포기하면 이 경제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중국 전략입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게 가장 정확한 북중 관계. 북은 미국만큼이나 오히려 미국보다 더 중국을 견제합니다. 120년 역사 속에서 미국이 조선반도, 이 한반도를 괴롭혔죠. 중국은 5,000년간 괴롭혔죠. 북중 관계는 굉장히 어묵 관계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조선도 가져야 된다는 게 북측의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이 핵 개발과 북측의 지지인데요. 1956년 중국이 최초로 핵 실험을 합니다. 소련과 미국이 합동으로 중국의 핵 개발을 전쟁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56년부터 61년 초반까지의 중국이 핵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중국의 핵 보유가 정당하다라고 공개 지지를 했던 유일한 나라가 북이에요. 미국과 소련은 덤바구니 속에서 중국의 핵 무장은 정당하다라고 공개 선언을 했었어요. 지지를. 그랬는데 북중 간의 엄혹한 전쟁 속에서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를 봅니다. 미국 뒤에 숨어서 북을 똑같이 제재했죠. 북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게 엄존한 국제정치죠. 국제질서예요. 자신들이 핵을 가지지 않으면 영원히 중국과의 불평등 관계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대미 안보 평화 전략, 경제 전략, 중국 전략인데 북이 핵을 포기할까요? 내지는 포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뭐죠? 핵 문제는 본질적 속성상 비핵화 정책은 실패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비판으로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결국 비핵화 문제는 세계 비핵화 연동된다. 현실로 해결 불가하다. 조선만의 비핵화는 전세계 비핵화와 함께한다고 누차 밝혔습니다. 결국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제가 한번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정치를 늘 공부하는 들여다보는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 중, 러, 주변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 속에서 맹목적인 비핵화 주장은 국익이 유일 가치인 국제정치의 본질을 도외시한 반자주적, 반독립적, 사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구의 생각이죠, 저게? 북측의 생각입니다. 북측의 생각. 저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비핵화 정책이 어마어마한 토대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치라는 것이에요. 이 비핵화의 진전이 안 되는 데마다 어떻게 됩니까? 평화의 위기가 옵니다. 결국 비핵화 정책은 평화를 매우 위험에 빠뜨리는 반평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핵화가 아닌 종전선언 문제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핵화 프레임은 제재 한미동맹 프레임이죠. 분단 유지 프레임입니다. 반평화, 반통일 프레임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한 10여 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안보전략 평화지려고 이걸 꺾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종전선언운동이 어떤 것이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통일, 외교, 국방, 통일, 외교, 국방의 포괄적 개념을 안보로 치환한 것은 인식이 오류다. 분단체제 유지 전략의 일환입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안보 전략은 결국 분단 유지 전략이죠. 헌법적 가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려면 적극적 안보가 구현된 상황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안보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지 않습니까? 적극적 안보가 평화이죠. 적극적 평화가 통일입니다. 최소한 적극적 안보의 상태인 평화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통일, 외교, 국방의 최우선 정책 기본 전략을 종전 평화 쪽으로 가야 된다. 평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보의 목적은 평화를 위한 안보죠. 안보는 평화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평화 전략은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통일 노선과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과 평화 전략은 괴를 같이 합니다. 평화 전략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안보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 정책실을 평화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 정신의 구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안보 전략 평화 전략으로, 남북의 정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평화의 실천은 4.27 9.1 실천인데 종전선언 문제. 아까 초기에 봤던 그 슬라이드입니다. 전쟁 상황이 분단지 원적 속성이 들어. 종전선언 되면 적이 사라지고 전쟁이 끝난다. 이 국제기재도 해법, 저것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종전 문제는 국민과 해고의 단초이기도 하다. 종전선언은 불평등 한미관계 전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 주인된 권리다. 주인된 권리다. 당장 너들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하게 반항하겠지만 종전 안 하겠다고? 남하고 우리는 종전해야겠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웠다는 것이죠. 종전선언 문제를 가지고 남과 북이 만날 때 미국은 당황합니다. 남과 북이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남북이 주도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남북 관계를 중립축으로 미국이 풀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자는 것이죠. 나아가 분단 문제 극복의 포괄적 핵심 고리가 종전선언 문제입니다. 종전 평화적인데요. 평화경제가 있죠. 해상, 금강산, 철도도로. 그럼 보면 실천의 문제죠. 6.15, 4.27 굴로 쭉 있죠. 교류협력, 국가안보법, 한미간 정상화. 이 많은 포괄적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단초, 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 환경, 정전, 선언 문제. 이건 누구의 제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평화를 위한 평화를 실천하자. 평화의 실천 종전선언이다. 평화가 답이다. 평화 국민의 행복이더라. 평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 종전선언은 평화의 실천입니다. 전쟁을 끝내자는 이야기. 누구도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 못합니다. 전쟁을 끝내자는 이야기. 그 자체가 평화의 실천입니다. 매우 쉬운 이야기예요. 그 말에 누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20세기 가장 오래된 전쟁. 가장 오래된 전쟁입니다. 이 한반도의 전쟁 상태. 가장 오래된 전쟁이잖아요. 지긋지긋한 전쟁 상태. 이건 끝내자, 최소한. 4.27과 9.19의 핵심 합의가, 6.12의 핵심 합의가 관계부의 상징이 바로 종전이더라. 종전 반대는 전쟁 세력, 국민 생존권, 국민주권, 민주주의 부정행위다. 즉, 종전을 반대한다? 한반도는 전쟁상이 유지돼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분단체제 유지 세력이죠. 대놓고 종전을 반대한다?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최소한 전국의 구도를 종전이냐, 전쟁상 유지냐, 평화냐, 전쟁이냐, 이 구도로 판을 짤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장외 전국들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도 종전선언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5천만 국민, 8천만 농민 주인된 권리로서 생존권을 선언하자. 함께, 이들과 함께 6.15 경기 농민본부 내지는 국내 여러 많은 단체들, 국민 한 명 한 명, 전 세계와 함께 미국 내에도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하원 당시에 50여 명이 넘는 하원 의원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참여했었죠. 이번에 브래드 셔먼 하원 아태 위원장부터 해서 또 로카나 의원 이런 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종전에 대해서 안을 내릴 겁니다. 그 미국 내의 한반도 종전 평화 지지 세력 함께 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간다라면 매우 승산 있는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